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cute Respiratory Failure의 Mechanical Ventilation Management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Acute Respiratory Failure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ARDS의 Evidence Based Strategy에 대해서 살펴보고 Severe Refractory Hypoxemia 환자에서 Adjunctive Rescue Modality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piratory Failure 환자에서 A, B, C, D, E, F 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ute Respiratory Failure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입 1인 하이폭세믹, 하이퍼캐프닉, 페리오퍼레이티브, 그리고 샥에 의한 타입 4까지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각각의 흔한 원인으로는 타입 1은 주로 VQ 미스매치를 패소제네시스로 하는 뉴모니아나 폴모널 이디마, ARDS가 해당이 되겠고, 타입 2는 뉴로머스큘러 디지나 CNS 또는 크로닉 옵스트럭티브 렁 디지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타입 3와 타입 4를 하는 원인도 슬라이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을 때 스텝와이즈 어프로치를 보면, 먼저 제일 간단한 옥시전 디바이스로는 네이살 캐뉼라나 마스크와 같은 로우 플로우 시스템, 다음으로 이것으로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벤츄리 마스크나 하이 플로우 네이술라 캐뉼라 같은 하이 플로우 시스템, 이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특히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나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을 때는 non invasive ventilation을 해볼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인투베이션 한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가스 익스체인지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에크모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드릴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타입 1, 2, 즉 하이폭식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이외에도 언스테이블한 에어웨이가 있는 경우, 그럼 뉴럴로직하게 임페어먼트가 있는 환자, 그리고 브론코스코피와 같은 프로시저를 하는 환자에서 인투베이션이 시행된 경우에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이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Acute Respiratory Failure, 즉 타입 1의 가장 흔한 타입인 ARDS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RDS의 정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주 이내에 갑자기 생긴 레스피레이터리 심텀을 주소로 이퓨전이나 컬랩스, 노듈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바이라테럴 오페스티가 카디악 페일리어나 플루이드 오버로딩으로 야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PF 레이쇼를 각각 PF 레이쇼의 레벨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구분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정상적인 부분부터 컬랩스가 이루어진 부분, 그 사이에 임계점이 있는 보더라인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ARDS의 흔한 원인으로는 다이렉트 렁 인저리와 인다이렉트 렁 인저리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렁 인저리로는 뉴모니아나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같은 질환들이 흔한 질환이 되겠고, 인다이렉트 렁 인저리로는 sepsis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ARDS가 얼마나 많이 현재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스터디 결과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렁 세이프 스터디로 다국적 프로스펙티브 코호트였고요. 50개국에서 약 459개 ICU에서 ARDS 인시던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ARDS 인시던스가 약 10.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모탈리티를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모탈리티가 35에서 40% 정도, 아직도 이 ARDS의 모탈리티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ARDS의 치료는 일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비지 세림 트리트먼트, 즉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로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으로 인한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예방하는 게 하나의 축이 되겠고, 또 하나는 렁 이데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를 컨저버티브하게 가져가는 거, 요것으로도 서포티브 케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에크모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로 말씀드린 이제 ARDS의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세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케니컬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스 익스체인지가 원활하지 않을 때 보조해 두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자한테는 필수적으로 이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가 입히게 됩니다. 즉 종류를 살펴보면 볼루 트라우마, 바로우 트라우마, 아텔렉 트라우마, 바이오 트라우마, 그리고 옥시전 톡식 이펙트까지 이러한 빌라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ARDS에서 가장 중요한 메케니컬 벤틸레이션 세팅의 목적은 이러한 빌라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릴 Long Protective Ventilation Strategy와 Adjunctive Rescue Strategy가 있겠습니다. Long Protective Ventilation Strategy를 살펴보면 Low Tidal Volume, 그리고 Pressure Limitation, Plateau Pressure가 30cm H2O 이하로 적절한 FiO2와 PEEP, 그리고 리크루트먼트, 퍼미시브 하이퍼캡니아가 있겠고, 어정티브 레스큐 스트래티지로는 뉴로머스쿨러 블로커, 프론, 이네일드 나이트로 옥사이드, 에크모 등이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우 타이달 볼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결과 ARDS 네트워크 2000년도에 NEJM 발표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기존 트레디셔널 타이달 볼륨에 비해서 프레딕티브 바디 웨이트의 6ml 이하로 로우 타이달 볼륨을 했을 때 모탈리티 리덕션이 약 20% 정도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프리딕티브 바디 웨이트는 액추얼 바디 웨이트에 비해서 토탈 렁 커패시티와 리니어한 코릴레이션을 이뤄서 굉장히 환자의 그 토탈 렁 커패시티를 예측하는 데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추얼 바디 웨이트가 아니라 프리딕티브 바디 웨이트 또는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를 사용한다는 점은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셔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플라토우 프레셔가 되겠고요. 로우 타이달 볼륨이든 하이 타이달 볼륨이든 이 플라토우 프레셔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모탈리티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추후에 최근에 그럼 과연 그 스레스홀드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메타 어널라이시스가 있었는데요. 이 메타 어널라이시스 결과 플라토우 프레셔를 30cm H2O로 프레셔를 리미테이션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플라토우 프레셔를 30cm H2O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우 타이달 볼륨 그리고 프레셔 리미테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롱 세이프 스터디의 결과를 보면 참 참담합니다. 실제적으로 프랙티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약 3,000명의 환자의 ARDS 환자를 봤더니 실제로 적절하게 ARDS를 인지했는지를 봤더니 약 20% 정도밖에 60% 정도밖에는 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 35%의 환자에는 실제적으로 로우 타이달 볼륨이 아닌 하이 타이달 볼륨을 하고 있었고, 플라토우 프레셔는 그 환자의 약 40% 정도에서만 측정을 하고 있었고, 그 환자 중에 약 3분의 2에서만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참 참담한 결과죠. 실제 그런 하스피탈 모탈리티나 실제로 타이달 볼륨이 롱 세이프 스터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메커니컬 벤틸레이션 세팅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PEE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EEP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우 타이달 볼륨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렁이 컬랩스가 되고 또 심한 부분은 아틀렉타시스가 오게 됩니다. 이런 쭈그려진 부분을 적절하게 외부에서 익스린지 PEEP을 걸어줘가지고 이 아틀렉타시스와 렁 컬랩스 된 부분을 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우 인플렉션 포인트, 하이 인플렉션 포인트가 있는데 어퍼 인플렉션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 사이값, 그래서 오버 디스텐전이 되지 않으면서 아틀렉타시스가 되지 않는 요 사이값에 적절한 핍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옥시제네이션의 개선을 이루고 또 Vq 미스매치를 개선해 줄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포지티브 이펙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Q 미스매치와 션트를 개선한다는 점이 되겠고요. 중요한 네거티브 이펙트로는 프릴로드가 감소해서, 즉 비너스 리턴이 감소해서 프릴로드가 감소해서 카디악 아웃풋, 그래서 BP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핍을 걸어줄 때 하이 핍이 좋을까요? 로우 핍이 좋을까요?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그 연구 결과인 러브 그리고 익스프레스, 알베올라이 스터디를 각각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모탈리티 개선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이어 핍이 좋은지 로우 핍이 좋은지.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2,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서브그룹 어널라이시스를 했을 때 PF 레이쇼가 200 미만의 모더레이트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하이 핍과 로우 핍을 비교했더니 하이어 핍이 로어 핍에 비해서 모탈리티 개선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에서는 로어 핍보다는 하이어 핍이 좋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브, 알베올라이 익스프레스, 최근에 리크루트먼트를 살펴본
아트 연구까지를 보시면 특히 이 러브와 익스프레스 연구에서 보시면 핍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옥시제네이션의 개선에 있었던 그룹은 모탈리티의 개선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모탈리티에 별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게 핍을 적절하게 조정했을 때 우리가 이 옥시제네이션이 개선이 되는 즉 리크루터빌리티가 있는 환자에서는 핍을 하이어 핍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크루트먼트가 되겠습니다. 리크루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파라스타이널 리전의 아틀렉타시스, 컬랩스된 부분이 장기간 우리가 인스피레이터리 프레셔를 걸어줘서 이 컬랩스된 렁을 열어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점들을 봤던 멀티센터 RCT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9개 국가의 120개 ICU에서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 환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RCT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트먼트 하는 방법은 25cm에서 1초, 35에서 1분, 1분, 35에서도 1분, 45에서 2분을 했는데 카디악 어레스트나 이런 게 생겨서 25에서 1분, 30에서 1분, 35에서 1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핍을 23으로 낮춰서 4분마다 3씩 낮춰가면서 베스트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는 핍을 찾아서 그 값에서 플러스 2 한 값을 유지를 하면서 리크루트먼트를 했습니다. 컨트롤 그룹은 이에 비해서 ARDS 네트워크의 로우 핍 이것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봤는데 애석하게도 이 리크루트먼트 매뉴버가 오히려 모탈리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RCT 결과를 살펴보았고 서브그룹 어널라이시스를 하더라도 특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트 트라이얼 결과 오히려 모탈리티가 증가가 되었고 특히 28데이 모탈리티나 6month 모탈리티 이런 것들은 증가가 됐고요. 뉴모스락스와 바로 트라우마 같은 이런 트라우마 역시 증가가 되었고 벤틸레이터 프리데이는 약간 감소했지만 ICU나 하스피탈 랭스 오브 스테이 또 ICU 하스피탈 모탈리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트먼트는 우리가 리크루터빌리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리크루터빌리티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파라미터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델타 P라고도 하는 값인데요. 플라토우 프레셔에서 핍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토우 프레셔에서 베이스라인 핍을 뺀 값이 드라이빙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빙 프레셔가 19cm H2O 이상일 때 그것보다 낮은 드라이빙 프레셔를 보이는 그 환자들에 비해서 하스피탈 데스 리스크가 올라가더라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드라이빙 프레셔의 스레스홀드가 15로 책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빙 프레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보시면 2015년도에 아마투 그룹이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통계학적 기법인데요. 멀티레벨 메디에이션 어널라이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개의 ARDS를 대상으로 한 RCT에 참여한 3,500명 정도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이것이 드라이빙 프레셔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하이 타이달 볼륨이든 로우 타이달 볼륨이든 하이 PB든 로우 PB든 상관없이 델타 P가 굉장히 서바이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플라토우 프레셔가 증가하든 일정하게 유지되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델타 P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P가 증가하면 모탈리티가 증가하고 델타 P가 일정하면 모탈리티가 일정하고 델타 P가 감소하면 모탈리티가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드라이빙 프레셔가 우리가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의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살펴본 에비던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를 살펴보면 로우 타이달 볼륨, 그리고 프레셔 리미테이션, 그리고 적절한 핍과 리크루트먼트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드라이빙 프레셔를 20cm H2O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스큐 모달리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큐 모달리티는 뉴로머스큘러 블로커, 프론, 그 다음에 이네일드 바이소다일레이터인 나이트릭 옥사이드,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티드 벤틸레이션, 에크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뉴로머스큘러 블로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어큐라시스라고 하는 스터디 결과를 보시면 early ARDS 환자에서 이 NM 블로커를 사용했더니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서바이벌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큐라시스 데이터를 보면 28데이 모탈리티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하지만 이게 그 카플란-마이어 커브가 2주가 지난 다음부터 벌어졌고 완전하게 블라인딩 스터디가 아니었고 90일까지밖에 모탈리티를 확인하지 않았고 바이오마커가 없고 트레인 오브 4를 사용하지 않고 MRC 스케일을 사용했고 또 디싱크로니를 모니터링하거나 매니지먼트 하지 않았다는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뭔가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스터디가 그 뒤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페탈 스터디라고 하는 이 스터디 그룹에서 발표한 early ARDS에서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네거티브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에서 이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프론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론 포지셔닝의 중요한 스터디는 프로세바 스터디가 있는데요. 인투베이션 한 지 36시간 이내에 첫 12시간에서 24시간에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PF 레이쇼가 150mm 머큐리 이하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프론 포지셔닝을 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프론 포지셔닝을 할 때는 ICU 인력이 약 3명에서 4명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이 프로세바 스터디 결과를 보시면 의미 있게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서바이벌 개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8데이 모틀리, 90데이 모탈리티 통계학적으로 다 의미 있게 있었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네거티브 스터디에 비해서 너무 좋다 오히려 그리고 이 컨트롤 그룹이 우리가 로우 핍 ARDS 네트워크 트라이얼의 프로토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 포지셔닝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전에 여러 프론 포지셔닝에 대한 스터디 결과가 모두 네거티브였는데 이 프로세바 스터디에서는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결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그러면 기존 데이터를 과연 모더레이트 시비어 환자들만 모아서 서브그룹 어널라이시스를 해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그런 서브그룹 어널라이시스에서 프론 포지셔닝이 의미 있게 서바이벌 개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 즉 PF 레이쇼가 150 미만의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에서 환자에서는 프론 포지셔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토리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벤틸레이터 모드는 오스카 스터디, 오실레이트 스터디에서 모두 네거티브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네일드 베소다일라이터,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환자의 인스피리토를 림 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환자의 안쪽에 들어가서 풀모너리 베슬에 선택적으로 베소다일레이션을 시켜서 VQ 미스매치를 향상시키고 풀모너리 아터리얼 프레셔를 낮춰서 옥시지네이션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RCT가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더니 이제 메타 어널라이시스 결과를 봤더니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모탈리티나 벤틸레이터 프리데이에 대해서는 베네피셜한 이펙트는 없었고 첫 24시간 그러니까 시행 초기에 옥시제네이션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시행 초기 24시간에서 96시간 이내에 쇼 피어리드 중에 옥시제네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레스큐 모달리티로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크모가 있겠습니다. 에크모는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스터디가 세자르 스터디가 되겠죠.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발표됐던 영국에서 시행했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약 180명의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RCT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연구 결과는 싱글 센터 스터디고 실제로 에크모 암에서도 에크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또 프로텍티브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시도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스탠다드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또 에크모 없이 환자를 이송하는 게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의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보고 과연 이 에크모가 ARDS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에올리아 트라이얼이 시도가 됐는데요. 애석하게도 우리가 20% 모탈리티 개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는데 그 통계학적 그 수치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탈리티 개선은 약 11%, P값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어 ARDS에서 조기에 에크모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네거티브 데이터를 보였는데요. 이 에올리아 트라이얼이 과연 의미가 없냐, 요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롤 속도가 늦었고 또 우리가 컨트롤 그룹에서 이게 윤리적인 목적으로 크로스오버를 허용해서 컨트롤 그룹에서 나중에 환자가 좋지 않으면 에크모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크로스오버 레이트가 상당히 높고 또 이 11% 모탈리티 개선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 그래서 요거를 과연 우리가 의미 없게 봐야 되느냐 라는 점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큐 모달리티로 에크모가 아마도 일부 시비어 ARDS 환자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이겠구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ARDS에서 메커니컬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나 레스큐 모달리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스트롱하게 우리가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의 로우 타이달 볼륨과 프레셔 리미테이션, 즉 플라토 프레셔가 30cm H2O 이하로 리미테이션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컨디셔널 또는 모더레이트 에비던스로는 하이어 핍을 적용하고 리크루트먼트 매니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는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리 벤틸레이션 그리고 에크모에 대해서는 어겐스트까지는 아니고 리커멘데이션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드라이빙 프레셔는 RCT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2017년도 블루저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도 어큐트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는데요.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니 벤틸레이션, 알베올라 벤틸레이션,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니 벤틸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분당 환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호흡할 때 타이달 볼륨 곱하기 분당 호흡수를 곱한 값이 미니 벤틸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한 CO2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은 적절한 호흡을 해가지고 이 많은 양의 CO2가 많이 왔다 갔다 가스 익스체인지를 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바깥으로 CO2를 빼주는 방법이 주요하게 CO2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미니 벤틸레이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CO2 레벨은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벤틸레이션이 이루어질 때요. 그래서 미니 벤틸레이션이 타이달 볼륨 곱하기 레스피레이션 레이트였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증가시켜주거나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을 통해서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는 일반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 타이달 볼륨 스트래티지를 적용해야 하는 게 좋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타이달 볼륨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또한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너무 많이 증가시킬 경우에는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오토핍,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이달 볼륨과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익스피레이토리 메카닉스는 일레스틱 리콜, 렁의 일레스틱 리콜에 의해서 패시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익스피레이션 과정은
이제 레스피레이션 시스템의 레지스턴스와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게 만약에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 좀 오토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민 익스피레이터리 플로우와 타임 컨스턴트 R과 C 값에 주로 우리가 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obstructive lung disease,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릴 거는 하이퍼캐프니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주로는 익스피레이션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은 주로 COPD, 어큐트 익사서베이션, 아스마 어택과 같은 obstructive lung disease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벤틸레이션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떠한 점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obstructive lung disease는 중요한 것이 이 익스피레이터리 플로우를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돼 있고, 다이나믹하게 에어웨이가 컬랩스됨에 따라서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오토핍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핍이 잘 생기지 않게 우리가 벤틸레이터를 세팅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RDS, 앞서 살펴봤던 롱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나 여러 가지 레스큐 모달리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벤틸레이션 세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토핍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이제 간단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우리가 타이달 볼륨을 1리터를 하고 20회, 그 다음에 I 레이쇼를 1대2로 했을 때 이 우리가 볼륨 플로우 볼륨 커브에서 이게 1대2이기 때문에 1리터가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려면 0.5라고 하는 이 값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벤틸레이터는 내부의 공기가 채워진 상태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5가 되는 순간,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1리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들어온 공기가 쌓여서 이제 안쪽에 프레셔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토핍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 익스피레이터리 플로우를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타이달 볼륨을 낮추거나 아니면 익스피레이터리 타임 자체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타이달 볼륨을 무턱대고 낮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피레이터리 타임을 증가시키는 주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민 인스피레이터리 플로우를 빠르게 줘가지고 I 레이쇼를 굉장히 길게 1대4나 1대5 정도로 유지를 하고, 레이트 자체가 익스피레이터리 타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레스피레이션 레이트 자체를 떨어뜨려주는 방법이 우리가 obstructive lung disease, acute hypercapnia respiratory failure가 있을 때 메커니컬 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인트린직 핍을 있는 상황에서는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의 퍼티그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트린직 핍에 가까운 핍을 적절하게 주는 방법 또한 중요한 벤틸레이터 세팅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 B, C, D, F 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A, B, C, D 번들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풀모널 리해빌리테이션 하시는 선생님이 아마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A, B, C, D, E, F 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번들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페인이나 아지테이션, 딜리륨에 필수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페인, 아지테이션, 딜리륨이 결국에는 벤틸레이터 데이를 늘리고 ICU 데이를 늘려서 환자의 아웃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요거에 대한 우리가 번들 어프로치를 함에 따라서 벤틸레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가 빨리 기계환기를 이탈을 하고 빨리 ICU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번들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페인을 어세싱하고 프리벤션하고 매니지먼트 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B는 스판테니어스 어웨이크닝 테리얼과 스판테니어스 브리싱 트라이얼을 둘 다 매일매일 해봐라. 그리고 C는 아날제시아와 시데이션 드러그를 적절하게 초이스해라. D는 딜리륨을 어세스하고 프리벤션하고 매니지먼트 해라. 그리고 E는 얼리 모빌라이제이션과 엑서사이즈, 즉 풀모너리 리해빌리테이션을 조기에 시작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이 환자의 가족 역시 같이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A, B, C, D, E, F 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우 플로우, 하이 플로우 시스템, NIV를 적용해도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러한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입지 않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가 가장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로우 타이달 볼륨이 가장 중요하고, 플라토 프레셔를 30cm H2O로 낮게 유지를 하면서 FiO2는 톡식 이펙트가 없는 0.6 이하, 그리고 적절한 핍, 그리고 퍼미시브 하이퍼캡니아 등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네일드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뉴로머스큘라 블로커, 그 다음에 프롬 포지셔닝을 사용해 볼 수 있고,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리 벤틸레이션은 네거티브 데이터로서 더 이상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조기의 에크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ARDS는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해야 되고, 하이 핍 스트래티지는 약간 의문이 있지만 일부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에서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프롬 포지셔닝은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고, 뉴로머스큘라 블로킹 에이전트는 초기에 프로세바 스터디는 정상이었지만 밸리데이션 스터디는 페탈 그룹에서 시행한 그룹은 네거티브였다. 그리고 모든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에서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A, B, C, D, E, F 번들을 적용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